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건축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관입니다. 26년 1월 24일 날 국가직 7급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고, 이제 시험을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 국가직 7급 2차 문제는요, 난이도가 한 중중 정도 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좀 직관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었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크다, 뭐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국가직 7급 2차는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총론편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그래가지고, 구조 설계 원칙, 뭐, 일단 내구성, 안전성 뭐 있죠? 예. 뭐 경제성이라든지 뭐 신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구조 설계의 목적이 네 가지 목적이 있었지. 예. 사용성, 안정성, 뭐 친환경성 뭐 있죠. 자, 구조 형식을 또 물어봤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간단한 문제였죠, 이런 것들은. 자, 용어의 정의에서 목구조 편 하나 나왔어요. 일반 구조에서 목구조 하나 나왔습니다.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OSB, Oriented Strand Board란 뜻인데, OS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DF, 중밀도 섬유랑 조금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중밀도 섬유, MDF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이제 톱밥을 압축을 해가지고 본드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형하는 그런 어떤 판재라 한다고 하면, O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딱 이제 대패 마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치? 예. 근데 톱밥이 아니라 나무 결이 살아있는, 그치? 예. 이 한 손가락 정도의 어떤 그런 조그만 나무의 그 잔재물, 대패하고 남은 잔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열 융착을 하는 거지. 접착제를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꽉 압축을 해가지고 만드는 배양성 스트랜드 보드라 그래. 예. 이게 우리가 이제 OSB라는 정의인데, 이 O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조재로 쓰기도 하고요. 예. 마감재로 쓰기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게 좀 그 나무 이런 잔재물들이 이렇게 집약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표면에 봤을 때는 좀 거친 면이 좀 거치는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되게 표면은 되게 이제 매끄럽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목재, 판상형 목재의 판재를 나왔던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구조물의 판별 하나 나왔고요. 이건 뭐 쉬운 문제. 자, 중공형 강간의 단면 2차 반경을 이제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단면 2차 반경을 구하라. 단면 2차 반경을. 그래서 전체에서 요거 빼면 되겠지? 빼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 자, 내민보 힘 모멘트.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문제들이니까 쉽게 풀었을 것 같고, 푸화성비. 푸화성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역학 편에 나와 있는 문제죠. 푸화성비. 세로 변형률 대비 가로 변형률의 비를 우리가 푸화성비라고 그러고, 그렇죠? 탄성 처짐의 크기를 나요. 이때 문제는 등분, 단순보에 집중가중이 작용했을 때, 단면의 형태에 따라서, 단면 2차 모멘트가 변화될 거란 말이죠. 단면 2차 모멘트가 변화되기 때문에 처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 단면 2차 모멘트하고 처짐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문제. 자, 설계 하중 및 내진 설계 편에서 하중과 내진 설계가 두 문제 나왔는데, 활하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우리가 활하중을 설계할 때, 적용할 때 예상되는 최대 하중. 그치? 예. 그리고 구조 설계할 때는 건축물 용도별로 최소 등분포 활하중을 딱 정해놓지. 예.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 허용 층간 변이. 우리가 내진 등급 중요도,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따라서 내진 등급 특 1, 2가 있죠. 세 가지로 나눠지지. 그때 허용 층간 변이가 0.010, 15, 20이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건축 그 층의 층고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 층간 변이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반응 수정 개수. 예. 우리가 이제 건물 골조 시스템, 뭐 이중 골조 시스템,
뭐 내력벽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에 보면은요, 특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통 모멘트, 뭐 이렇게 특수랑 중간 보통이 있는데, 내력벽이라든지, 뭐 이중골조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특수하고 중간이 있죠. 예. 그 특수 중간에 관련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것만 다 모았습니다. 시스템별로. 그러니까 내력벽 시스템, 뭐 이중골조 시스템, 뭐 건물 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별로 특수 모멘트하고 특수 골조, 특수 RC하고 중간 RC를 모아가지고 반응 수행 계수를 냈어요.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암기가 좀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예.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좀 비슷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그러니까 내력벽 시스템에 있는 뭐 특수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가 5, 3이잖아요. 반응 수행 개수가. 이거하고 뭐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합성, 그러니까 RC나 합성 구조 8, 5로 시작되잖아요. 8, 5, 3 그래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철골로 된 특수 중간 보통이 있잖아요. 8, 4.5, 3.5잖아 이게. 그렇게끼리 좀 이렇게 비슷한 유형끼리 이걸 좀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반응 수행 개수가 암기할 게 너무 많긴 많은데 그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애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름대로 요령이 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철쿤에서 총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일반 사항에서 강도용 시험의 시료 채취 기준, 뭐 하루 한 번 이상, 뭐 120큐빅미터마다 한 번 이상, 뭐 배합이 바뀔 때마다 한 번 이상, 뭐 벽면적 얼마에 따라 한 번 이상, 뭐 있죠. 크리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수는 시간이죠. 하중은 지속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이 2차로 발생하지. 2차 소송적으로. 그치? 그래서 변형은 우리가 탄성 변형이 있고 1차 변형이 크리프 변형이라든지 건조수 추계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약간 비선형적이고 약간 잔류 변형을 남기는 그런 변형이 있지. 이게 크리프. 연속 휨 부재의 휨 모멘트 재분배. 탄성 이론에서 우리가 근사해법을 쓰지 않는 근사해법을 제외하고 탄성 이론에서 부모멘트의 20%에 해당되는 크기만큼을 1000 엡실론 t 프로만큼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지. 이때 우리가 인장 철근의 순 인장 그 변형률이 엡실론 t가 0.0075 이상일 때만 쓴다. 이상일 때만 쓴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지.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단면의 높이 계산. 이거는 좀 문제를 좀 나중에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요. 최대 철근비, 최소 허용 변형률. 최대 철근비, 뭐, 균형 철근비를 이미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철근비를 최대한 제한해 놓죠. 리미트 해 놓죠. 그리고 최소 허용 변형률. FI가 400 이하일 때랑 400 초과할 때랑 각각 0.004, 2.0 엡실론 Y. 그 값 있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기 처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첫 번째가 뭐야? 압축 철근비죠. 압축 철근비. 압축 철근비를 높임으로써 배근을 하고 높임으로써 그러니까 복배근을 함으로써 장기 처짐을 감소시키지. 그러니까 장기 처짐 계수를 감소시키지. 그게 1 플러스 50 로프라임의 시간 경과계수 그 값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치? 여기에다가 우리가 순간 처짐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장기 처짐이 나온다. 자, 직접 설계법의 제한사항. 이거는 뭐 우리가 수업 시간 때도 워낙 많이 강조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옹벽의 안정 조건, 이제 치마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각각 있었죠.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 이 정착 길이를 물어볼 때 우리가 LDB냐, LD냐를 좀 구분을 해주면 좋겠어. LDB는 기본이 되는 정착 길이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착 길이입니다. 기본 정착 길이. 0.6으로 시작하지? 그래는? 그지? 그리고 LD로 하게 되면은 0.9로 시작하는 뭐 정밀식이 있다 그랬죠?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D를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됐죠. 9문제가. 자, 강구조. 강구조에서는 총 5문제였는데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의 용어에 대한 문제. 용어. 그 매입행 합성 부재 구조 제한상. 참 이거 중요한 문제죠. 기출도 많이 나왔었고. 자, 우리가 코어의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1% 이상이다. 연속 길이 방향의 철근을 4개 이상 배건을 해라. 이때 철근비는 0.004이다. 강제 코어하고 연속되는 그 축방향 철근하고 간격도 뭐 1.5D에 40mm 이상이다. 그리고 뭐 강제 플랜지에서부터 떨어진 피복 두께는 플랜지 폭의 뭐 6분의 1 이상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횡철근에 대한 기준들, 간격 기준. 10mm를 썼을 때, 13mm를 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FCK가 40을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을 때, 안 넘을 때 각각 해가지고 뭐 최대 간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었고, 접합부 설계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필립 용접의 최소 유효 목 두께. 이거는 뭐야? 티크니스가 일단 알아야 되겠지. 티크니스. 이 티크니스에 따라서 S값이 결정이 되죠. S값이. 이 S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다가 0.7배를 해주면은 목 두께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특수 중간 모멘트 골조의 층간 변이가. 이것도 한번 서울시에 나왔었죠. 19년, 21년 서울시 문제였나? 이게 0.002 라디안, 0.004 라디안. 층간 변이각이 더 유연한 거고 좀 덜 유연한 거죠. 그지? 뭐 이거는 다 암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5문제였죠?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구조 설계 원칙. 자, 사용성, 내구성, 안정성. 이건 아니지? 여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환경성. 최근 들어 지금 그 북극의 한파가 점점점 남하하고 있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지금 끼쳐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꽤 추웠잖아요.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 꽤 추웠을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건축도요, 상당히 좀 친환경적으로 좀 나가야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습식 공사를 좀 많이 배제를 하고, 공장 제작, 현장 설치. 하는 어떤 PC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멘트를 덜 쓰는 게 친환경적입니다. 시멘트를 덜 쓰는 게, 그러니까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이 소수항 온도 1450도거든요. 1450도로 이제 석회석을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굽잖아요. 이때 화석연료가 들어가잖아. 그치? CO2가 들어간단 말이야. CO2가 나온단 말이야. 일산화탄소랑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콘크리트란 제품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량을 줄이는 방법이 친환경적인 거야. 알았죠? 자, 이제 건축도 상당히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자, 구조물의 구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라멘 구조 있고, 쉘 구조, 트러스 구조, 무량판 구조. 이렇게 4개가 좀 제시됐는데, 라멘 구조는, 보호 기둥이 강접합해가지고, 그치? 강접합해가지고 골조를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강절된 시스템이죠. 강절. 자, 쉘 구조. 쉘 구조는 얇은 판이죠. 얇은 곡면판이지. 얇은 곡면판. 그래서 얇은 곡면판이니까 위아래에서 누르는 이런 뭐 전단이라든지, 그치? 이런 힘에 대해서는 뭐 없어. 그치? 그냥 쑥 누르면 어떻게? 쑥 꺼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힘은 거의 없고, 쉘 구조는 면 내력이지, 면 내력. 이제 면 내력. 인장이나 압축이나, 뭐. 그치? 면 외력. 뭐, 누르는 거지. 이 축과 직각으로 작용하는 게 면 외력. 이게 면 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쉘 구조 같은 이런 판상형, 쉘 구조는 이제 곡면판이긴 한데, 어떤 판상형의 부재가 슬래브에 있으면은 면내 방향으로 수평력에 대해, 풍화중에 대해 저항하는 거고, 그치? 전단벽도 이 외력과, 수평의 외력과 나란해야 되겠지, 이렇게. 만나야겠죠? 그게 우리가 면내 내력으로 저항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얇은 곡면판을 이용해서 하중을 면외 방향으로, 면외 내력으로 저항하는 구조이다. 면외에 대해서는, 이 힘에 대해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잘라져 버리겠지, 끊어져 있거나, 그치?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트러스 구조는 선부재로 연결된 삼각형의 어떤 그런 트러스죠. 접합되는 구조죠. 근데 이게 활절이지, 활절. 조인트 되는 부위가 활절이고, 활절은 힘 모멘트가 없고요. 모든 하중은 활절, 이 조인트에서 작용하고, 절점에서 작용하고, 그리고 트러스의 특징, 뭐 처짐, 뭐 계산하지 않지, 뭐 이런 것들. 삼각형 형태다. 힌지로 연결됐다. 맞죠? 무량판 구조, 보가 없는 구조죠. 보가 없는 구조. 플랫 슬래브, 뭐 플랫, 뭐 플레이트, 평판, 슬래브도 있고, 그치? 플랫 슬래브는 지판이 있는 거랬지? 지판. 요거. 지판이 있는 구조가 우리가 플랫 슬래브. 지판이 없는 구조,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이런 것들이 그냥 난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쓱 지나치잖아요. 막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제 좋아요. 자, 건축물의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점유 사용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하중이다. 최대 하중 맞지? 최대. 예. 구조 설계에서는 우리가 용도별로, 건축물 용도별로 최소 활하중을 등분포 활하중을 딱 정해놓지? 최소 등분포 활하중을. 그래서 이 최소 등분포 활하중 공부하다 보면은 N만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침실 2.0, 뭐 사무실 2.5, 뭐 병원 수술실, 병원 병실, 학교, 교실, 뭐 이런 애들 3.0, 열람실도 3.0이고, 그치? 뭐 도서관 나왔으니까 서고 7.5, 예, 뭐 5개 광장 12,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이렇게, 그치? 그 1층 복도, 1층 주출입구 뭐 이런 애들 5.0이죠. 근데 1층이 아닌 2층 이상일 때는 4.0이지 또, 그치? 막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줘야 돼. 건축 구조물 자체의 무게와 구조물 생애주기 중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수직 하중. 이건 뭐야? 얘는 우리가 데드로드지, 데드로드. 고정 하중이다, 고정 하중. 틀렸고 2번 정답이죠. 자, 집중 하중은 각 부재가 가장 큰 하중 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작용해야 됩니다. 집중 하중이 가장 약한 부위에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부위에서 뭐 처짐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괴라든지 이상의 뭐 결함이 발생할 겁니다. 그치? 안 되겠지? 맞죠? 자, 등분포 하중, 집중 하중 중에서 구조 부재별 더 큰 하중 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해서, 그치? 더 큰 하중 효과를 작용시키는 얘들한테 구조 설계를 해가지고 OK가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OK겠지? 그죠? 맞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고정 하중을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2번은. 자, 4번. 이것도 되게 기출문제였죠? 자, 시루채취 기준. 강도 시험용 시루채취 기준. 옳지 않는 거. 하루 한 번, 120마다 한 번, 배합이 바뀔 때마다 한 번, 벽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번. 이렇게 나와 있죠. 틀렸지, 이게 2번이. 120. 타당 1회입니다, 1회. 이게 시방서가 개정되기 전에는요, 이게 150이었어요, 원래. 원래 150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0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공시치를 딱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450이 되게 되면 딱 12개가 딱 떠집니다. 한 조, 그러니까 한 조가 3개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50마다 한 번, 또 150마다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 1조, 2조, 3조가 딱 떠지는데 한 조는, 나머지 한 조는 예비용이야, 예비용. 예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타령 강도를 본다든지, 거푸집 타령 강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27 강도로 인해서 28 강도로 추정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공식체가 있어요. 그게 예비용 공식체입니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28 동안 양생해가지고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이상 또 개개가 100% 이상 나오냐 안 나오냐를 판단하는 거지. 자, 그리고 공식체 실효체치의 공식체 사이즈 그리고 공식체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공식체에 대한 판정 기준 이 시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시험하는 그 빈도, 그치? 시험 빈도, 그리고 시도에 대한 어떤 제작 방법, 그리고 판정하는 기준, 그리고 판정하는 기준에 따른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지. 합불에 대한 판정.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자, 5번입니다. 자, 옹벽 하게 되면 우리가 역티형 옹벽을 많이 이제 사용하거든요. 현장에서. 역티형 옹벽은 이렇게 좀, 한쪽이 좀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사면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대묘기가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구조물이 이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응? 이럴 때 이 역티형 T자를 거꾸로 뒤집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가 이제 배수홀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홀 구멍에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것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필터를 하나 설치해요. 막 같은 거를. 예. 이게 토목섬유야, 토목섬유. 쉽게 말하면은 직물. 거기다가 이제 골재를 여기다 막 채워놓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토사를, 이제 터파기를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예. 뭐, 수직 터파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경수 터파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뒤체험을 하죠, 이쪽. 뒤체험. 그 뒤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옹벽이 좀 시간이 지나서 수위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시공할 때는 여기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시공이 끝나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겠지. 오토 레벨이. 그러니까 하이 오토 레벨이야, 하이 오토 레벨. 오토 레벨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옹벽의 높이에 따라서 주동 토합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뭐, 지하수가 여기에 있으니까 수압도 좀 작용할 거야, 이렇게. 주동 토합의 크기, 수압의 크기 작용해가지고 전체 힘이 어떻게, 이 정도로 좀 작용할 것 같아, 대충. 예. 이게 미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는 안 가려는 힘이 발생해야 되겠지. 그치? 이 안 가려는 힘은 뭐야? 이 마찰력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동 토합이고, 이 부분이. 그치? 근데 이게 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키를 한 개 줘. 나 키를. 이게 우리가 뭐야? 슈어키. 이게 전단키라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수동 토합이 작용하니까 조금 더 보완한다. 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미니까 안 밀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미는 힘에 대해서 안 가는 힘은 어떻게? 1.5배만큼 커져야겠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저항력 1.5배만큼. 아래로 밀고 옆으로 미니까 대각선 방향의 힘이 이 벡터 힘이 작용하겠지. 그치? 예. 밀고 하니까 이게 돌 거야, 이렇게. 이쪽 땅이 약하게 되면. 전도지, 전도. 이 회전시키려는 이 힘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점이 되는 거고 힘이 여기서 작용한다고 봤을 때 모멘트라는 게 작용하겠지. 모멘트에 작용하게 되면 얘는 돌릴 거란 말이야. 돌리니까 이걸 안 돌리게끔 저항을 해야 되겠네. 그치? 이게 전도되는 힘에 대해서 2배지, 2배. 그리고 이게 누르니까. 여기는 누르니까 어떻게 돼? 뭐 꺼지면 안 되겠죠? 그치? 치마. 근데 누르는 거는 극한 지지력이 아니라 허용 지지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허용 치마. 허용 지지력만큼 확보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허용 지지력보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안정 조건이라고 했죠. 이건 한 배지. 1.6. 네, 횡자굴에 대한 파괴는 없습니다. 옹벽은 횡자굴, 그러니까 미니까 이렇게 뭐 압축이 작용하게 되면은 뭐 좌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횡자굴은 없지. 그리고 옹벽에서는 횡철근을 시공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답은 3번. 자, 6번.
자, 건축물 내진 설계에서 임의의 층의 층고 HSX의 화형 층간 변이 이거 특 0.010 곱하기 층고죠. 1 0.015죠. 2 0.020이죠. 그치? 곱하기 층고. 자, 중요도 분류 특 1, 2, 3이지. 그럼 그거에 따른 중요도 개수 1.5, 1.2, 1.0이지. 여러분은 공부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를 계속 같이 해줘야 돼요. 알았죠? 관련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얼마야? 이거네. 정답 1번.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죠. 자, 6번 그렇게 됐고.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7번은 재료역학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포화성비를 구하는 거. 길이가 L, 길이가 1000mm, 폭이 30mm, 정사각형 단면이랍니다. 길이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해서 부재 길이가 6mm 늘어났고 단면의 폭은 0.06 줄어들었다. 이때 포화성비. 그러니까 델타 T가 0.06, 델타 L이 6mm, 요게 L, 이게 D죠. 그래서 포화성비라는 놈은 세로 변형 대비 가로 변형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축방향 대비 축방향과 직각방향인 거. 그래서 L분의 델타 L, D분의 델타 D죠. 자, 분모의 분모는 분자가 되고 분자의 분모는 분모가 되죠. 그래서 D 델타 L 델타 D L이네. 자, 델타 T가 0.06.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델타 L 6, D 30. 그래서 3분의 1 나오죠? 3분의 1이 정답.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자, 8번. 강구조 하중저항 개수설계법의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 자, 그루브 용접 주어만 볼까? 그루브 용접, 블록 전단 파단, 슬란 용접, 외부 크리플링. 자, 그루브 용접은 용접을 맞대가지고 계산하고 나서 맞대가지고 비드가 형성되는 거지. 일자형 비드가. 그죠? 삼각형 단면이 이게 직각으로 만나가지고 삼각형 단면이 이루는 거는 우리가 필린 용접. 그지? 야, 교차되는 면 사이에 일반적인 삼각형의 단면 하고 딱 나오면은 딱 이거는 필린 용접이지. 필린 용접. 웰딩. 그죠? 일단 1번이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1번 정답. 자, 블록 전단 파단이라는 놈은 인장제에 나오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딱 접합을 했는데, 인장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땡겨 가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접합부에서 깨지겠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접합면의 작용하는 힘과 외력과 접합면이 깨지는 부분이 평행하면은 전단에 의한 파괴가 발생한 거지. 전단 저항. 이게 찢어진 형태로 작용하게 되면은 인장 저항. 그치? 이 두 개를 합친 게 블록 전단 강도. 여기다가 강도 감소계수 0.7을 적용해주면은 설계 블록 전단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인장 파단과 전단 파단의 한계 상태로서 강도는 두 개를 더한 값이다. 그랬죠? 오케이. 슬란 용접은 구멍 뽕 뚫어가지고 하는 거죠?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용접. 슬란 용접. 홈을 뚫어서 하는 용접. 근데 이거 홈이 약간 이렇게 이 부재를 두 개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다 봤을 때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슬롯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뚫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중과 직각 방향인 거냐 하중과 평행한 방향인 거냐 해서 이 강도 용접 조인트 강도표가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 직각 방향의 이런 스타일의 이제 그 용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좋죠.
자, 웨버 크리플링. 웨버 크리플링이라는 거는 H형 강에서 이제 압축이 작용하잖아. 위에 하중이 오니까. 압축이 작용하니까 외부가 전체적으로 횡작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일부만, 단면이 약한 이 일부만 국부적으로 변형을 발생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국부적으로 변형이 발생하는 게 외부 크리플링. 웹제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형태다. 예. 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죠. 1번만 틀렸죠? 사실 이 문제는요, 어때요? 그냥 하나 준 것 같죠? 이거는 그냥 서비스였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철근 콘크리트 연속 힘 부재의 힘 모멘트 재분배에 대한 설명을 해서 가에 들어갈 말. 자, 힘 모멘트 재분배는 힘 모멘트를 감소시킬 단면에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 인장 변율 엡실론 t가 0.007호 이상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만큼? 마이너스 모멘트, 그러니까 부모멘트의 20%에 해당되는 값을, 20%에 해당되는 값에 대해다가, 1000 엡실론 t %만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감소, 증가할 수가 있다. 이때, 정적 평형, 모멘트 재분배 후에도 정적 평형을 유지해야 되고, 수정된 부모멘트를 적용해야 되고, 설계할 때. 그치? 정답은 2번이죠?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연속되는 힘 부재. 근사해법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자, 문제 10번. 자, 목구조 설계 기준에 대한 용어. 자, 건조 사용 조건. 건조 사용 조건은 우리가 함수율, 목재 함수율 19% 이하일 때지? 19% 이하. 19% 이하일 때. 19%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 사용 조건이죠. 수분 사용 조건. 그래서 우리가 함수율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지? KD 12, 15, 19로 있지. 세 가지. 12%, 15%, 19%. 이렇게. 이게 우리가 건조제지. 건조제. 자, 경골 목구조. 공칭 치수 50, 실제 치수 38. 공칭 두께는 25의 배수라 그랬어요. 그치? 실제 두께는 대패 마감이 된 두께. OSB, 목재 단판 스트랜드를 평행한 방향으로 집착한 고강도 구조용 복합 목재이다 했는데, 목재 단판을 스트랜드 방향, 그러니까 섬유 방향으로 해서 평행하게 접착했다. 이거는 OSB가 아니라, 이건 OSB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합판을 보면은요, 단면에 보면은 합판 그 단면이 요렇게 있는 거 있고 가로로 있는 것도 막 있어. 그 판을 이렇게 합친 거야, 이렇게. 응? 그냥 이거는 그냥 집성판입니다. OSB라는 놈은 이 판이 이제 판이 OSB 사이즈가 얼마였지? 1400, 우리가 900에 보통 900에 1800? 보통 2바이라 그러는데 이 정도를 합판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920에 이게 2440인가요? 1240에 2440. 두께는 보통 한 8T, 11T 막 그래요. 근데 이런 합판이 있는데 합판을 보면은 그 나무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되면은 그 나무 결이 있잖아요. 그 결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게 막 이렇게 톱밥치를 만들지 않고 그걸 그냥 갖다가 그냥 압착해 버리는 거야. 본드에 넣고, 그치? 그래가지고 결이 좀 보입니다. 되게 불규칙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OSB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불규칙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우리가 OSB 한번 여기 구글 한번 검색해봐요. 그러면은 이거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OSB는 그래서 아닙니다. OSB. OSB는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입니다.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방향이 평행하지 않아, 이렇게. 틀렸고. 중목 구조. 예전에는 이게 대형 목 구조라고 불렀었는데, 중목 구조는 125. 공칭 치수 125, 실제 치수 114. 114 바이 114. 이상으로 부재로 건축되는
못 구죠. 그래서 틀린 것 3번 OSB.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면이 각각 다른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보 중앙부의 탄성체짐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 해놨습니다. 지금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단순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집중하중 P가 잡혀 있어요. 하나는 단면이 정사각형 형태의 거의라고 120에 100. 하나는 직사각형, 세로형 직사각형 60에 200. 하나는 와이드하게 200에 60. 높여놨죠? 위에 거를. 네. 당연히 얘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단면이 15m 크겠지? 단면이 15m 크니까 얘는 훨씬 처짐이 작아지겠지. 나다 있는 거는 일단 제외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다가 더 처짐이 작으면 안 되겠지? 야, 이거는 일단 맞겠지? 다가 나를 앞에 있으면 안 돼.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단순보 집중하중일 때 최대 처짐, 중앙부 최대 처짐 공식. 48 이하의 대비 PL의 세제곱이죠. 이거. 자, 이건데, 결국에는 이 단면 2.5m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지? 그래서 다를 세 개를 있을 때, 단면 2.5m, 가는 어떻게 돼? 단면 2.5m는 12분의 BH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일단 12는 그냥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뽑아 놓을까요? 12분의 1. B가 120. H가 100. 세제곱. 했더니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100의 세제곱 그대로 있고 약분해보니 10 곱하기 100의 세제곱. 100만이네. 자, 하나 구했고. 12분의 1. 60 곱하기 200의 세제곱. 이걸 구하게 되면은요, 40 곱하기 100만입니다. 네. 계산해봐. 나오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60의 세제곱. 뭐 요거지. 이걸 계산해 보면은 36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3.6 곱하기 10의 6제곱으로. 예. 단위는 다 밀리미터 4제곱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처짐하고 단면 1.5m하고는 반비례 관계니까 이거에 대한 역수를 취해보면 되겠지. 예. 역수를. 그치? 그래서 가장 값이 큰 게 어때? 값이 커지면은 처짐은 작아질 거네. 그치? 그래서 가장 크죠? 예. 그래서 대소 관계는 다가 되겠죠. 나가다. 3번. 사실 뭐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단면체 모멘트하고 처짐에 대한 탄성처짐 공식을 알고 있으면 뭐 쉽게 풀 수 있죠. 자, 12번. 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직접 설계법에 대한 사항을 옳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직접 설계법, 이 방향인 거죠. 이 방향. 투웨이 슬래브에서 우리가 직접 설계법을 쓰죠. 일단 첫 번째 조건. 일단 세경간 연속이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 방향 슬래브니까 변장비, 단변 대비 장변의 비, 변장비 람다. 이게 이하인 거죠. 이하인 거죠. 그치? 이하인 거. 그리고 경관차. 중심간 경관차. 3분의 1 이하라겠지? 기둥의 어긋남 차. 기둥 어긋남. 그러니까
아래층과 직상층의 기둥이 조금 어긋나 있다. 기둥의 어긋남이 10% 이내죠. 경관에 대비. 그지? 네 번째, 등분파중이 작용해야 되고, 등분파중이 작용하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활화중은 고정하중의 2배 이하죠. 네, 2배 이하. 그리고 다섯 번째, 강성. K는 0.2 이상, 5.0 이하라겠지. 그치? 이 다섯 가지. 자, 이거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직접 설계법이고, 근사해법도 있죠. 근사해법. 일방향. 뭐, 두 경관 연속이고, 경관차가 뭐, 20% 이내고, 등분포 하중 적용하고, 이게, 활하중은 고정하중의 3배 이하이고, 그리고 부재가 단면이 일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 그죠? 보시면, 여기 세경관이죠? 세경관?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뭐 쉽게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직접 설계법, 근사해법, 요런 애들 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13번. 자, 강구조 연결 설계 기준. 접합이네. 자, 하중장계수 설계법에서 연결 설계 기준에 접합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전단 접합 시에는 용접과 볼트 병용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돼. 허용이 되는데 조건이 있지. 조건이. 허용이 된다. 네, 허용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 첫 번째가 표준 구멍이고요. 그러니까 과대 구멍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슬롯일 때 단슬롯이야, 단슬롯. 예. 단슬롯일 때 하중 방향과 이 직각해야 돼. 직각으로 있은 단슬롯일 때는 이게 가능한 거야. 그때 지압 볼트 강도의 50%만 적용한다. 그랬지?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려버렸네요. 그죠? 자, 마찰 볼트 접합은 이미 시공된 거를 부담하고 용접은 이제 추가로 부담한다. 그치? 예. 추가로 소요된 소요 강도를 부담한다. 연결지 사이클로드에서는 접합 설계 강도는 45kN 이상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지, 이거. 고정 볼트 중심 간격 2.5D, 2.5배, 직경이 2.5배. 이게 표준이고, 설계할 때는 3배를, 2.5 최소 거리로 하고 3배를 표준 거리로 하지? 그죠? 3배를 표준 거리. 라고 3배라는 숫자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 항상 2.5배하고 3배를 같이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표준 거리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이걸 2.5배로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표준 거리를 2.5배로 한다고 하면은 이건 틀린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2.5배 최소 3배 표준.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14번. 이제 정전구조물 쪽이고 이제 내민보네요.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보호가 있는데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중은 무시해라. 지점 A, 지점 B. A 쪽에 지금 이렇게 등분포화 중에 작용하고 있고요. 30kN이 작용합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숫자만 쓸게요. 30이 작용하고 있고, 가운데 40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대. 부재 사이즈 길이는 2m, 3m, 3m. 6m네요, 여기가. 1대. 자, A점 힘 모멘트를 구하고, A, B점, G점 반력이 모두 상향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D점에서는 단면의 중립축 하분이 인장 영역이다. A, C 사이의 배근의 인장 철근은 단면 상부에 위치한다. 일단 뭐 3번, 4번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네. 예, 힘 모멘트 어떻게 발생해? 뭐 이렇게 발생하겠지.
이렇게 발생하겠지, 이렇게. 그치? 3m. 그러니까 A 쪽에는 어떻게? 얘가 캔틸리버니까 요렇게 위로 보려고 하니까 철근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이런 형태로. 그지? 가운데에는 AD 구간에는 얘가 아래로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철근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이렇게. 부모멘트가 없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하부가 인장 영역, 상부가 인장 영역. 그러니까 철근은 위, 아래로 배긋는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모두 오케이야. 그럼 1, 2번만 우리가 보면 되겠지. 자, 일단 A점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점 반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질점 반력을 구해봅시다. 저 B, 여기 지점을 0으로 놓으면 A점을 휘 모멘트도 알 수 있고 A점에 대한 반력도 알 수 있으니까 B도 당연히 알 수 있겠지. 자, A점의 힘 모멘트. 자, 모멘트 B에서의 합력은 제로. 이 힘의 평행 조건 방정식을 이용하면, 야, 일단 A 지점 외부에 있는 30kN이 2m만큼 작용하고 있지? 30kN이 2m만큼 작용하고 있고 떨어진 거리가 1m지. 거리의 절반. 그치? 그래서 집중 하중화 하면은 여기 있다는 거야. P가 60만큼. 그치? 30 곱하기 2. 그리고 여기에는 반력이 있겠네? A점의 반력, 지점 반력. 이걸 VA라고 합시다. VA. 자, 그래서 VA가 있고, 떨어진 거리가, 여기 떨어진 거리 안 했네요. 이거, 잠깐. 이거 B에서의 떨어진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 1m에서 여기까지잖아. 떨어진 거리가. 지금 이 힘이. 그래서 총 7m. 그리고 얘는, 아래로 내릴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떨어지겠네요. 마이너스가. 자, 그리고 VA 떨어진 거리 6m이고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가. 그리고 40kN 하나 있죠. 40이 떨어진 거리가 3m이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겠네. 마이너스 0. 따라서 VA는 얼마지? 30인가 봐요. 30인가? 7m를 해야 되겠네. 70에 90이네, 90. 90이죠? 90. 킬로뉴턴이고 상향의 힘. 플러스값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A는, 이거 정확히 얼마야?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VA는 90이죠. 그럼 VB는 얼마야? 두 개 합친 거하고 이 60하고 40 합친 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100이니까 얘는 10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둘 다 상향의 힘 맞죠? 자, A점 힘 모멘트 이제 하나 구했고, 모멘트 A. 모멘트 A는 지워버릴게요. 다시 씁시다. 여기를 딱 잘라버려. 캔틸레버만 보면 되겠지. 캔틸레버만. 이렇게. 여기가 지금 등분포가 걸려있고 30에 걸려있죠. 여기 A점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오는 이 모멘트 크기, 이 크기하고 이쪽에서 오는 거랑 똑같겠지. 크기는. 방향은 다르고 절대값은 똑같겠죠. 근데 절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모멘트 A는 얼마야? 30 곱하기 2m가 1m만큼 떨어져 있죠? 이거잖아. 이게 60이잖아. 1m만큼이고. 또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60이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모멘트이죠? 반시계 방향 돌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60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게 30이 아니라 60인 거지. 그치? 틀린 건 1번이죠. 그래서
천천히 계산해 보면은요, 뭐 금방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거를 딱 좀 직감적으로 우리가 딱 이게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게 되면은 문제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직감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이 풀다 보면은요, 딱 보입니다, 문제가. 아, 휨 모멘트는 이게 나오는구나. 자, 15번. 자, 외부 하중에 의해서 직사각형 단순부의 중앙부의 휨 모멘트가 5kN. 자, 단순보가 있었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 단순보가 있었는데 중앙에서의 휨 모멘트가 5kN, 플러스 값 갖고 있네. 그럼 시계방 5kN. 미터. 그리고 하고 전단력이 100kg와 부재력이 발생하고 있다. 100kN의 부재력. 중앙부에서 최대 휨 응력하고 최대 전단 응력. 이게 같을 때 단면 높이 H는 전단력이 100kg의 부재력이니까 이 하중이 100kg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집중하중 작용했을 때 이렇게 요렇게 발생하겠지. 이 크기가 지금 100이라는 거네. 부재력이 100이라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휨 응력 같은 경우에는 단면 개수 대비 모멘트고 얘는 단면 대비 그때의 전단력이란 말이야. 부재력이라. 그지? 근데 이게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야. 모멘트 맥시멈이. 그치? 그래서 어차피 모멘트 값은 나와 있잖아. 5kg로. 그치? 이거는 6분의 BH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이게 2분의 3배에다가 A 값이 BH고 단면이 지금 직사각형 단면이라 그랬지. BH. 그리고 P가 얼마야? 100이지. 이거. 뭐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이제. BH가 딱 보니까 이거 사라지고 H장내 사라지고 그러면 H 넘어가고 나머지 2장 해가지고 풀게 되면은 H 얼마야? H가 딱 200에 나옵니다. H가 200에 나옵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하면 뭐 이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만약 여기가 이제 전단력이 아니라 뭐 집중하중. 이 100이 작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 좀 달라지지. 집중하중 100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100이 작용하는 거니까 양쪽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50, 여기에 5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크기가 100이 아니라 5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은 여기가 100이 아니라 50이 되는 거지. 50이. 그지? 그 차이만 좀 있어요. 예,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예.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거, 우리 이런 문제, 최대 전단력에 대한 문제, 기출문제로도 한 3번 정도를 풀어봤었고, 제가 이거 예제 문제로도 많이, 모의고사도 많이 냈었으니까,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뭐,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6번 문제죠? 자, 크리프에 대한 겁니다. 크리프는 하중의 변화 없이 지금 계속 동일한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이 점점 소성적으로 비탄성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프입니다. 크리프. 근데 그래서 우리 크리프 파괴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강도가 100이라 하게 되면은 100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파괴가 됩니다. 그게 크리프 파괴고, 이 크리프는 또 잔류 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건조 수축,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라는 놈도 시간적인 어떤 그 변화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아주 미세하지만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크리프와 건조 수축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예. 탄성 수축은 이제 초기에 경화하고 그랬을 때 이미 끝났어요. 걔네들은. 탄성 수축은. 그리고 이 콘크리트라는 재질은 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근데 골재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굵은 골재, 장골재, 시멘트, 물 들어가잖아. 그리고 혼화재 들어가고 뭐 첨가제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물이란 놈이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 때문에 최소한의 물만 있으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만큼의 물이 있거든요. 워커빌리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죽 절기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뭐 펌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물의 양이 좀 많습니다. 예. 필요한 그 배합수만큼, 배합수 이상으로. 그래서 경화에 필요한 물 그 이상의 물이 좀 있어요. 한 15%에서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들이 증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 수축이에요. 그리고 이 물들에 의해서 초기에 증발해버리든지 분리등 뜨고 증발해버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수화 수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다 100이란 재료가 들어갔으면은 콘크리트도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안 나오지. 한 85, 90, 95밖에 안 나와. 그만큼 콘크리트는 초기 변형, 초기 경화를 하는 과정에서 균열이라는 놈이 필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컨트롤 하는 게 이제 시공에 관련된 어떤 테크닉이고. 그런데 이 크리프라는 놈도 마찬가지야. 이 크리프라는 놈도, 양생을 잘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여주고, 단면을 키워주고, 외부의 그 건조 수축에 대해서 조금 저항하는 어떤 그런 마감재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뭐, 석재라든지, 이런 애들을 좀 피복을 좀 해주고 하면은요, 좀 많이 없어지는데, 그냥 외게 노출이 돼 있고, 단면이 얇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건조한 환경에 노출됐으니까 건조 수축이 빨라지겠지? 그리고, 뭐, 양생이 초반엔 불량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좀 약하고, 피복 두께가 좀 약하고, 좀 얇고, 하게 되면은요, 크리프가 커집니다. 그래서, 크리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료적인 측면, 뭐 배합적인 측면, 설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시공적인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 그래서 옳지 않는 거 한번 봐볼까요? 물 시멘트 비. 야, 이제 물 시멘트 비 이런 단어들은 이제 없어져야 돼. 응? 물 결합제 비야. 물 결합제 비. 과거에는 결합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합제가 우리가 바인드라 그래요. 그래서 워터, 바인드 대비 워터에 비해요. 워터, 물의 비, 곱하기 100. 응? 예, 물 결합제 비가 이제, 그래 쓰셔야 돼요. 물 시멘트 비도 물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물 결합제 비로 가려고 있다. 결합제는 대부분 대표적인 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뭐, 혼화제, 어드 믹스처. 혼화제. 제로 표현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아무튼. 예.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게 결합제, 바인더야. 예. 자, 물 시멘트 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물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 시멘트 비가 증가하면은, 워터량이 증가되고, 워터량이 증가되면은, 건조 수축이 증가되고, 수축이 증가되니까, 크리프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그치? 크리프 변형률은 시멘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시멘트가 일종부터 뭐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 뭐 팽창 시멘트가 있고 뭐 고로슬리그 시멘트가 있고 플라이어 시멘트가 있고 뭐 초속경 뭐 있어요. 조광 시멘트. 근데 이게 양생이 경화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아무래도 좀 열화 성능이 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꾸준하게 강도를 발현하면 좋거든요. 그게 뭐 저열 시멘트라든지 뭐 중용열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이어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인데 조광 시멘트라든지 뭐 초조광 시멘트라든지 뭐 알루미나 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요 크리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얇아지거든 부재가. 있다. 양생 온도 영향을 받습니다.
양생 온도가 적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때 양생이 안 될 수도 있지? 이럴 때 경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양생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럼 경화가 안 된다는 거는 강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 강도가 안 나오게 되면은 재료가 치밀하지 못하는 얘기고,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CO2라든지 들어간단 말이지. 열화되겠지. 그치? 압축 과정을 장기간 가한 후에 제거하면은 크리프 변형률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면은 이건 탄성 변형이야. 그치? 소성 변형이 아니야. 잔류 변형이 남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다, 완전하게. 정답이 4번. 여러분, 크리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크리프의 문제에 관련되면은 대부분 습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크리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습도는 높으면 일단 안 좋죠. 우리 인간들한테도 안 좋고, 사람들한테 안 좋고,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습도가 높으면은요, 콘크리트한테는 너무너무 좋아요. 건조가 안 되거든, 잘. 좋지. 자, 17번.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인장 이형 철근 LD를 물어봤어요. LD. LD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일단 LD를 우리가 적어보면 0.9 FI 철근의 공칭 직경 DB에다가 경량 콘크리트 개수 콘크리트 FCK FCK는 8.4 이하로 돼야지 무조건 곱하기 철근의 위치 개수, 도막 개수, 크기 개수죠. C값, 철근의 중심 간격 또는 피복에 관련된 치수지. KTR, 횡방향 치수, 횡방향 철근 지수입니다. 이거를 공칭 직경으로 나누면 돼. 요게 300mm 이상이면 되겠다. 그렇지? 예. 자, 하나씩 읽어보면 강도가 커질수록 철근의 강도가 커지면은 어떻게? 증가하겠네. 길어진다. 오케이. 철근의 간격, 피복에 관련된 치수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C값이 증가하게 되면은 정체 길이는 감소되겠지. 이따 설명해 줄게.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커질수록, 묘가 커질수록 얘가 감소되겠네. 오케이. 횡방형 철근이 배치되어 있지 되더라도 KTR은 편의상 0으로 봐버린다. 이런 말 있었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지. 자, 이 C값이라는 놈은요, 이래요. 철근 얘기 있었어요. 스트럽, 보라고 하고요. 스트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해 놓읍시다. 그러면은, 얘는 철근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연단까지의 거리입니다. 중심에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 요게 C1이라 그럴까? 요게 C1. 철근의 중심 간의 간격입니다. 이걸 C2라 그럴까? C2? 그러면 C값이라는 놈은 C1, C2의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에다가 어떻게? 이게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얘가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크면 좋겠지. 응? 그래서 큰 값입니다. 둘 중에 큰 값. 자, 여러분들 이거 C값을 구하라 문제가 옛날에 기출문제로 한번 있었어요. 국어 문제. 근데 피복 두께라는 치수가 하면은 우리는 최외단 철근이니까 스트럽에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피복 두께. 요걸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돼. 알았지? 인장 철근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야. 중심에서의 거리. 순간격은 이걸 우리가 순간격이라고 그랬지. 됐어. 그치? 아무튼 C값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봐봐. 일단 피복이 커지고 철근 간격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해? 철근 사이에 콘크리트가 많아지겠지. 철근 사이에 콘크리트가 많아지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부착 성능이 강해질 거란 말이야. 그치? 예. 그러니까 간격 커지고 피복 커진다면 일단 부착 강도가 좋아진다.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좋아진다. 부착 강도가 좋아지니까 뽑는 힘에 대해서 강하겠지. 여기가 지금 인장 이형 철근이니까 정체끼리니까 뽑는 힘에 대해 강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정체끼리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당연한 거지, 그건. 그지? 너무 쉽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지, 2번.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재밌어요. 자,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자, 18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힘 부재 설계에서 최소 허용 변형률. 자, 최소 허용 변형률 일단 엡실론 T의 미니멈이죠. FI가 400 이하일 때, FI가 400을 초과할 때, 우리가 그랬지. 압축집에 인장집에 있었지. 압축집에 인장집에 최소 허용 변형률. 일단 압축집에는 얼마? 0.002, 0.005죠. 이게 0.00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게 엡실론 Y 값이 0.00입니다, 그냥. 400메가파스칼일 때. 근데 400을 초과할 때는 엡실론 Y 값은 달라져 버리지. 그지? 이게 얼마야? 2.5배 엡실론 Y지. 최소 허용 변형률은 0.004고 2.0배 엡실론 Y 값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공식 강도 상태에서 체외된 인장철근 순인장 변형률이 휨부재 최소 허용 변형률 이상이어야 되는데, 항복 강도가 400일 때는 0.004. 0.004. 맞지? 오케이. 600일 때, 그러니까 초과했네? 600일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엡실론 Y가 뭐야? 탄성계수 대비 FI야. 응? FI. 위에 후크의 법칙 있잖아요. 이거잖아. 응? 항복 강도니까 이걸 그냥 FI로 바꿔준 것 뿐이야. 철근의 응력을. 알았죠? 응. 자, 그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다 2.0배를 곱하면 되겠지. 응? 여기다 2.0배를. 그러면은 탄성계수가 얼마지? 2, 하나, 둘, 컴마, 하나, 둘, 셋. FI가 600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얼마지? 0 두 개 빼면은 1000분의 6이니까 0.006이네. 그치? 틀렸잖아. 0.006이네, 이게. 그럼 정답은 4번이죠. 그쵸? 자, 그리고,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커질수록 최대 철근비를 생각해야 되겠네, 이제 또. 자, 최대 철근비. 우리가 이 최대 철근비 공식을 만약에 모른다. 근데, 야, 그때, 해커스의 안병관이라는 친구가, 균형 철근비를 막 공식을 막 설명을 하면서 막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그림을 막 복잡하게 그리면서 막 했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균형 철근비를 봐도 돼요. 0.85 베타 1에다가 FY 대비 FCK 곱하기 660 플러스 FY 660이잖아. 응? 이 강도가 밑에 있다고. 강도가. 그치? 응. 그러니까 강도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최대 철근비는요, 맥시멈은요,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엡실론 C 플러스 엡실론 C, 엡실론 T. 뭐 엡실론 S라 해도 되는데, 엡실론 C.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커지니까 이거는 400메가파스칼, 아니, 이거는 그냥 그 균형 철근 B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논의 대상인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철근 항복 강도, 콘크리트 항복 강도와 철근비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증가하고 콘크리트는 비례하고 철근은 반비례한다. 그 말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강도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커질수록 감소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증가하고 둘 중에 하나는 감소하면 돼. 알았죠? 맞다. 틀린 거는 4번. 자, 이제 최대 철근비 공식까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겠네요. 점점 갈수록 암기거리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균형 철근비 정도만 우리가 손대도 됐는데, 그죠? 자, 19번. 지진열 저항 시스템인데,
내력벽 시스템, 뭐 건물 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특수 모멘트를 갖고 있는 이중 골조 시스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특수 전단벽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특수 모멘트 골조, 특수 전단벽, 그죠? 참 이거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럽죠.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찍지 않게끔 좀 정리 좀 합시다. RC 특수, RC 중간, RC 보통. 이 세 가지가 크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내력벽 시스템, 이제, 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내력벽 시스템, 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 그리고 이중 골조 나가거든요. 우리 그 KDS에도. 예. 내력벽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 모멘트 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그리고 이중 골조 시스템. 이중 골조 시스템에는요, 중연성도를 갖고 있는 중간 모멘트 골조하고 고연성도를 갖고 있는 특수 모멘트 골조가 또 같이 있습니다. 또 딱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중간 이게 좀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내력벽의 특수는 5입니다. 중간은 없고요. 보통이 3이에요. 건물 골조 시스템은 이제 내력벽은 그냥 순수 벽만 있는 구조고 골조는 내력벽하고 라면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건물이 유연하겠지. 그지? 예. 지진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이 더 강하겠지. 그래서 6입니다. 예. 그러면? 틀렸어. 이게 4야, 이거. 5, 4, 3. 골조 시스템에도 없고요. 이것보다 좀 커야 되겠지? 모멘트 저항. 보호 기둥이거든요. 보호 기둥. 모멘트 저항 골조는 우리가 특수도 마찬가지, 합성도 마찬가지. 8, 5, 3이라고 우리가 공부해놨지? 8, 5, 3. 자, 그리고 이중 골조야. 이중 골조. 이중 골조의 특수 전단벽. 여기가 지금 모멘트 저항 골조 특수 전단벽이 아니라 모멘트 저항 골조야, 그냥 골조인 거야. 근데 특수 모멘트 골조지, 특수.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야, 이렇게. 자, 이중 골조 시스템에서 특수 시스템은 7, 6입니다. 7, 6. 중간은 얘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뭐 6이나 6.5 되겠지. 6.5, 5.5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 놓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모멘트 저항 골조가 가장 높구나. 내력벽이 가장 낮네. 그죠? 내력벽이. 건물 골조 시스템하고 중간 골조 시스템, 이중 골조가 갖고 있는 중간 골조 시스템하고 중간 모멘트 골조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모멘트 저항 특수, 이중 골조 특수, 이거 둘, 이거 나머지. 내력벽. 그러니까 이게 5, 6, 8, 7이더라. 그래가지고 낮은 거는 1번. 근데 아마 저도 이거 나오면 못 풀 거예요. 해설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내력벽 시스템을 찍었을 겁니다. 무조건. 몰라도. 내력벽 시스템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반응 수정 개수 값이랑 우리 면면 전단력은 반비례 관계지. 그치? 자, 문제 20번입니다. 문제 20번. 자, 문제 20번은 구조역학에서 이제 단면의 성질 편에서 이제 단면이차 반경이죠. 단면이차 반경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대한 단면 2차 반경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야. 그리고 조건이, 색칠된 단면 A의 중심축 X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반경은 중공부를 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단면적이 있고, 이 중공부에 대한 단면적 B가 있거든요.
근데 이 A가 B의 2배라고, 예, 면적이 2배라고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에서 작은 거 빼면은 A 단면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스몰 D의 제곱이 B의 2배니까 요거의 2배겠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의 2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이항에서 넘기게 되면은 어차피 파이하고 4는 다 약분해버리고 D의 제곱은 넘겨서 가게 되면은 여기 2D의 제곱, D의 제곱이 플러스 값이 아니니까 3D의 제곱. 일단 이 조건이 하나가 이제 방정식 하나 나왔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빗금친 부분, 이 A 부분에 대한 단면이차 반경. 이 단면이차 반경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차 반경 나눠서 제곱근을 시켜주면 되죠? 제곱근을. 그래서 A에 대한 단면이차 반경은 일단 면적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지? 4분의 파이 D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스몰 D의 제곱만큼을 빼주면 되고, 단면이차 반경은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잖아. 단면이차 모멘트는, 그지? 네, 그래서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마이너스 64분의 파이 스몰 D의 4제곱을 빼서 제곱근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 자, 여기에 보면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다 공통으로 있고 64의 파이, 64의 파이가 있으니까 공통 분모를 다 꺼내주면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이것 대비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마이너스 스몰 D의 4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제곱근. 그치? 그러면은 이건 약분하면 됐겠네? 이거 4 남고, 여기 16 남고, 파이는 사라지고, 16을 꺼내 놓으면은 4분의 1로 나올 것이고. 그치? 루트. 그리고, 얘는, 우리 어떻게 되지? D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D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D의 제곱으로 풀어줄 수 있지?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같이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남는 거는 D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만 남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해놨잖아. 이 D의 제곱은 3D의 제곱이다. 대입하면 되겠지? 4분의 1 루트 3D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4D의 제곱 남겠지? 4D의 제곱에 루트 4분의 1. 요거 나오게 되면은 4분의 1이 나오죠. 예, 그래서 약분해버리면은 2분의 D니까 이거는 0.5D다. 이렇게. 예, 그래서 단면이차 반경은 0.5D다. 예,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냥 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빼면 되는데, 미지수가 지금 라지 D랑 스몰 D가 2개가 있으니까 미지수 2개의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식을 활용해 가지고 대입해 가지고 풀어주면은 값이 나오더라. 됐죠? 이게 문제 20번 문제였어요. 좀 까다로운 거 같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순수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만 좀 꼼꼼하게 잘 하시고 반드시 검산하는 거 조금 유념하시면은 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휨 부재의 크리프와 건조 수축에 의한 추가 장기 처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장기 처짐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딱 제일 좋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압축 철근 비. 이 장기 처짐이라는 놈은 순간 처짐,
우리가 탄성 처짐 공식 있죠? 순간 처짐에다가 처짐 개수를 곱하는 거거든? 이 처짐 개수가 뭐였지? 1 플러스 50 로 프라임의 크 사이 값이라겠단 말이야. 그죠? 이 크 사이 값은 3개월일 때, 6개월일 때, 1년일 때, 12개월일 때, 뭐 5년일 때. 여기 1년이라고 그럴까, 1년? 자, 이게 얼마? 1.0, 1.2, 1.4, 1.6이면 좋겠지? 아니야. 2.0이야. 이렇게. 크 사이 값에 대입해가지고, 람다 값 구해가지고, 곱해가지고, 플러스 순간 처짐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처짐에 대한 토탈 양이더라. 총 처짐이더라, 총 처짐. 그렇습니다. 뭐, 경관을 증가시킨다. 어때? 처짐 공식에 의해서 이 순간 처짐 공식, 뭐, 등분포. 단순보 등분포 중에 작용할 때 384 EI 뭐 오메가 L의 4제곱인데 5배죠. 경관을 증가시키면 치마량이 커져버리고요. 탄성 개수를 감소시키면 치마량이 작아지고요. 제약 기간을 증가시키면 치마량이 더 커지겠지. 어차피 1, 2, 4번이 이 장기 처짐에 대한 개수값을 우리가 몰라도 1, 2, 4번이 일단 하중을 처짐 크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3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은 이제 구조물의 판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판별 지점 반력 구해야지.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하나지. 자, 강절점 수 생각해봐야지. 이거 2개 있죠, 그지? 하나 제외하고 2개 있지. 여기 이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고 이거. 하나는 지금 이 힌지가 외부에 붙어 있고 하나는 지금 관통에서 붙어 있잖아. 그치? 이럴 때는 하나 있는 거야. 강렬점 수가, 이거. 그리고 여기에 2개 있죠. 또, 똑같이. 이 아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구했습니다. 자, N은 총 절점 수가 3, 2, 1. 6개네. 그리고 부재력, 부재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강절점이가 5개네. 마이너스 2배. 총 절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8개네. 자, 그러면 16에 14에 19. 3차 부정점. 네. 정답이 2번. 3차 부정점. 뭐 쉽게 풀 수 있죠? 이런 거. 아무리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요,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23번.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그 서울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 강구조 내진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호기둥 접합부에서 간기둥 약보 형태로 이제 내진 설계를 하는데, 이 보가 하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기둥이 있고 보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얘가 등분포가 와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 회전을 하면은 얘가 부모미터 강접이니까 부모미터 걸리고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위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회전해 버리는 거야. 더 이상. 강절이면은 우리가 강절 구조비면은 회전도 고정, 회전도 안 돼야 되고요. 이동도 고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속 영역까지 이제 도달한 거야. 비탄성 영역까지. 탄성 범위 내에서 있다가 비탄성 소속 영역까지 도달하면서 소속 모멘트까지 도달하면서 얘가 이제 회전을 시작해. 회전이 자유가 돼버려. 근데 그게 이제 맥시멈 값이 있고 회전이 자유가 되면서 이동도 고정이 돼 있지 회전은 자유돼 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힌지가 돼 버리는 거야. 힌지가. 소속 힌지 영역. 그래갖고 힌지 영역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둥도 같이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가 먼저 돌고, 그러니까 소속 영역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기둥이 이제 회전하게 돼 있지. 그때 우리가 이 골조가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갖고 있는 이중 골조냐, 그지? 예. 아니면은 보통 중간 모멘트를 갖고 있는 이중 골조냐에 따라서 얘가 이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 라디안 0.02 라디안이야. 예. 그래서 우리에 이런 거 있었지? 회전값 모멘트, 그지? 예, 아니 이거지. 참 가다가 쭉 가다가 소속력에 도달하고 쭉 회전 계속 하다가 이제 꺾이는 거, 그지? 그때 여기까지가 이제 0.4 특수 모멘트 골조일 때, 그지? 여기까지. 보통 모멘트 골조는 얘에서 가다 먼저 끊기겠지, 그지? 이게 0.02일 때.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각의 최대값을 이게 제한해 놓는 거야. 측간 변이값 최소. 그래서 그게 0.2, 0.4. 이게 최소 이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지 이게 소속 영역까지 힌지 영역까지 도달하더라도 소속 힌지가 되더라도 부재가 어떻게 변형을 하거나 크게 뭐 무너지거나 뭐 파괴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이 숫자는 외워야 되겠죠? 뭐 기준이니까. 자, 24번. 자, 그림 같은 구조물 접합부에 두께가 다른 두 강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15mm짜리고요. 하나는 10mm짜리네.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직각으로 만나서 이렇게 용접을 해놨답니다. 그럼 용접을 하면은 에서 가장 최단거리, 이걸 우리가 목두께라 그러지. 요거를 목두께라 그러죠. 이때 최소 목두께, 유효 목두께는 최소 유효 목두께는 필리 치수의 0.7배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네. 근데 필리 치수가, 야, 이게 얼마야? 이게 치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S 값인데. 이게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지. 어떻게? 판재 두께 나와 있잖아. 10mm, 15mm. 근데 우리가 필리 치수, 최소한의 필리 치수는 6mm 이하일 때, 13mm 이하일 때, 19mm 이하일 때, 19mm 초과할 때 어떻게 된다고? S값은 3, 5, 6, 8이라고. 그치? 근데 이게 이 T는 무슨 T? 최소값은 얇은 쪽이고요. 얇은 쪽. 그러니까 얼마야? 10하고 15랑 얇은 쪽이니까 10mm를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야. 여기는 지금 6초가고요. 그럼 5mm잖아. 5mm. 그래서 5mm가 S값이야. 대입하면 되겠지. 얼마야? 3.5 mm. 정답 1번입니다. 쉽죠? 3568을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3568. 과거에는 필리 치수가 다 이게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면적을 구해라, 뭐 용접부에 대한 공칭 강도를 구해라, 뭐 유효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세였는데 이제 필리 치수에 따른 목두께를 구하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25번 문제예요. 건축물의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에서 측량을 받는 매입형 합성 부조. 매입형 합성 부재. 매입형 합성 부재는 강제 코어가 내부에 있는 거지. 콘크리트 내부에. 강제 코어가 이렇게 있는 형태죠. 예.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길이 방향의 철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개 이상이. 길이 방향 철근이 있으니까 얘는 횡방향 철근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지? 그래서 뭐 이거 옛날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죠. 자, 강제 코어의 단면적은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21메가파스칼에서 뭐 70메가까지다. 70메가까지. 경량은 뭐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이 철근 같은 경우는 철근비 로 SR은 뭐 0.04 004 이상이어야 된다. 그치? 철근이 있어야 되고. 이 철근, 횡철근의 기준은 D10mm를 썼을 때 300이고, D13mm를 썼을 때 400이고, 이게 최소 치수고, 최대 치수는 FCK가 30메가파스칼이었나?
FI가 45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FI가, 헷갈렸네. FI가 45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FI가 450을 초과할 때, 이때는 0.5D고, 0.25의 D지. D가 아니라 이 D는 그 최소치수 말하지. 곱하기 최소치수. 야, 이것도 오랜만에 이게 그리니까 헷갈리네요. 그 기둥의 최소치수지. 최소치수. 그 강제는 우리가 얼마? 650메가파스칼까지고. 예. 자, 그리고 이 피복 두께는 얼마나겠지? 이 플랜지 폭의 6배 이하로 돼야 되지? 그지? 예. 그리고 이 순 간격은 뭐야? 6분의 1이지, 6분의 1. 6분의 1. 6배만 하면 너무 크잖아. 6분의 1이지. 6분의 1. 그리고 이 철근의 순간격은 1.5D에다가, DB에다가 뭐 40mm. 우리 기둥 간격하고 똑같지? 그럼 뭐 거의 나왔나? 뭐, 이게 되죠. 그리고 매입형 합성자굴에서는 국부자굴 필요 없다는 거. 뭐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연속대 기뢰방위 철근 최소 철근비는 0.004. 맞죠? 합성기둥 총 단면적 1% 이상이고요. 10mm 섰을 때는 300, 13mm 섰을 때는 400mm 이하로 광고. 중심 간격. 그 최대 간격은 450을 초과할 때는 이거에 0.25배라겠지? 0.25배. 틀린 거는 4번이 틀렸다. 4번이.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제가 이렇게 막 그림 크게 그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25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크게 보이지 않았고, 물론 단면이체 반경을 구하라는 문제가 조금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좀 그런 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에서 그 중공부만 제외하면 되거든요. 국가직은 확실히 이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웠다.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이 좀 쉬웠습니다. 쉬웠고, 아마 1차 시험의 그런 좀 미진한 부분들을 좀 2차 시험 때 인원을 좀 보강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렇게 좀 쉽게 내지 않았을까. 뭐, 크게 뭐 검교정해야 될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뭐, 정오표, 뭐 이런 거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봤으니까, 시험을 본 분도 계시고, 시험을 아직 안 보신 분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참조해가지고, 뭐 다가올 국가직 9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뭐 서울시 지방직 뭐 시험에 대비하려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7급 문제를 풀어가지고 9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 9급, 7급 문제가 4월 달에 볼 9급 문제를 예행 연습할 수 있는 계기도 삼을 수 있으니까 뭐 7급이든 9급이든 뭐 다 그걸 떠나서 그냥 건축 구조에 관련된 문제면은 그냥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공부하시고, 이번 트렌드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시고,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노력이 필요하죠.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번 국가직 7급 2차 공부하시느라고 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제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